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이윤우 교수입니다. 오늘 금요일 과학 특집 첫 번째 강연, 제 강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인계점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인데, 모든 물질은 녹는 점도 있고 끓는 점도 있어요. 그리고 인계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인계점을 넘었을 때에 이제 초인계 유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초인계 유체가 어떻게 정의되고 무엇이고, 그리고 초인계 유체가 가지고 있는 물성이 무엇이며 그 물성을 이용해서 산업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세계적인 동향이랑, 그리고 제가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연구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점을 넘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거를 넘었을 때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에서 뭐가 보이나요? 고체, 액체, 기체가 보이고,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고체가 액체가 됐을 때 녹는 거라든지, 액체가 기체가 됐을 때 기화되는 거, 또는 고체와 액체가 변화됐을 때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의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이렇게 아는 것만큼 보이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온도, 압력, 선도에서 여기 보시면 온도가 굉장히 낮은 쪽, 그리고 압력이 높은 쪽에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올리면 액체가 되고, 더 온도를 올리면 기체가 됩니다. 또는 기체를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액체가 되죠. 이제 그거를 이제 액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온도, 압력, 선도에서 고체가 가지고 있는 영역, 그리고 액체가 가지고 있는 영역, 기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온도와 압력을 두 개를 정해주면 어떤 상으로 존재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삼중점과 인계점을 경계로 해서 액체와 기체가 넘어가는데, 우리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인계점을 넘어서면 더 이상 구별이 없는 영역이 생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체, 액체, 기체가 존재를 하고요. 고체는 탄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분자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진동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액체는 약간 확산 운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굉장히 가깝게 분자들이 모여 있고요. 고체에서 녹는 점이 넘기면 액체가 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을 넘기면 기체가 되는. 이제 기체는 서로 가까이 분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병진 운동을 하죠. 그래서 분자들은 떨어져 있고 자유롭게 운동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인계점이 하나 더 있고, 인계점을 넘으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초인계 유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인계점을 넘으면 자유롭게 단일 분자들이 활발하게 자유 운동을 하는 것들이, 분자들이 뭉치면서 분자가 회합한다고 그래요. 회합한다는 얘기는 서로 뭉쳐서 다닌다는 얘기고, 이렇게 기체도 아니고 또 액체도 아닌 다른 상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계점을 넘으면 다른 우리가 모르던 물질의 상태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초인계 유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초인계 유체 쪽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죠. 인계점을 넘기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인계점을 넘겨서 인계점 상태에서 인계점을 알고 나서 보는 고체, 액체, 기체는 또 새로운 그러니까 관점이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인계 유체를 아주 잘 이해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사는 세상인 고체, 액체, 기체를 잘 이해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인계 유체, 인계점을 넘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힘,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고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면 훨씬 더 세상이 넓게 보인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에게 이렇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계점을 넘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인계점을 넘어서 항해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라. 여기 모든 물질은 어는 점이랑 끓는 점이 있듯이 인계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계점을 넘긴다는 얘기는 인계 온도와 인계 압력을 둘 다 넘기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여기 이쪽이 이제 인계 온도를 넘기는 거고 이쪽이 인계 압력을 넘기는 거고요. 그래서 초인계 유체는 요 영역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인계점을 넘기면 초임계라는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말을 드릴 수 있고요. 초임계 메탄, 초임계 이산화탄소, 초임계 프로판, 초임계 암모니아, 초임계 메탄올, 초임계 에탄올, 초임계 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이렇게 온도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가역적으로 초임계 상태가 됐다가 기체도 됐다가 액체도 됐다가 고체도 됐다가 하는 식으로 우리가 온도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유리관에다가 염소를 넣어놨어요. 염소는 이제 수돗물을 살균하는 그런 건데, 여기가 액체고요, 여기가 기체입니다. 그런데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두 개의 경계가 없어져 가지고 결국 점점 경계가 희미해져 가지고 지금 완전히 단일상으로 변했는데, 이때를 우리가 초임계 상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물질이 염소이기 때문에 초임계 염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상이 있었는데 인계점을 넘어서 초임계 상이 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초임계 유체를 치면 굉장히 많은 이런 정보들을 동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시 이 유리관을 뜨뜻한 물에서 빼냈습니다, 밖으로.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다시 두 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아까 초임계 상이었던 것이 기체도 되고 액체도 되는, 이런 가역적으로 변하는 것이 이제 상변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켜서 물질의 상태를 한번 변화시켜 보자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고압 실린더에 이렇게 업체에서 공급을 해주는데, 이 속에는 액체가 이만큼 담겨 있고 기체가 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상온에서 고압 용기를 쓰는 이유가 64기압 정도가 걸립니다. 25도씨에서 64기압. 그리고 그 경우에는 고압 용기에 담으면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 온도, 압력, 선도에서 보면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요 점이 바로 요 상태입니다. 여기 온도 한번 읽어보세요. 25도고 여기 64기압이죠. 그리고 기체와 액체가 같은 이 경계선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체 액체가 있는 거고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요 밸브를 열어가지고 풍선을 불면, 풍선은 기체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바깥쪽에 일기압과 평형이, 압력도 평형이 돼 있고 온도도 평형이 돼 있기 때문에 일기압이면서 25도씨가 되는데, 그때를 한번 읽어볼까요? 일기압이고 25도면 기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또 한 번 더 온도 압력을 변화시켜 볼까요? 압력을 올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압 펌프를 쓰면 되고요. 온도를 이쪽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열교환기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고압 용기에다가 온도 압력을 높여서 40도씨에 300기압을 올려놓으면 이산화탄소는 임계점을 넘겼기 때문에, 이쪽 다 임계점을 넘겼기 때문에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과학자들이 40도씨 300기압에서의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밀도를 측정해 봤더니 0.9 정도가 돼요. 물보다는 약간 가볍지만 그래도 기체보다는 굉장히 무거운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온도 압력을 정해주면 초임계도 될 수 있고 액체도 될 수 있고 기체도 될 수 있고 고체도 될 수 있고, 고체는 이제 드라이 아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의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여기 보시면 여기 액체의 밀도보다 크죠. 0.71보다 큽니다. 기체의 밀도, 1기압의 기체 밀도보다도 굉장히 큰 거죠. 만약에 여기 고압 용기에 담아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게 초임계 상태인데, 이쪽 밸브를 열어줘 가지고 대기 중으로 이거를 방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바깥쪽 온도와 압력이 25도씨 일기압이기 때문에 이때의 상태는 기체가 되고 이때 밀도는 0.002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온도 압력을 변화시켜서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를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해봤고요. 여기 이제 밸브를 열어서 기체를 만들 수도 있고 펌프나 열교환기를 사용해서 고압의 초임계 상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여기 안에 고압 용기 안에 들어있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요 밸브를 열어가지고 밖으로 배출시켜서 기체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체 상태, 초임계 상태 또는 액체 상태 이런 것들의 변화는 온도와 압력을 정해주면 결정이 된다는 것들을 봐왔습니다. 이 동영상을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인계점 이하에서는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것이 보이고요. 여기 이제 액체가 끓어가지고 기체로 가는 거고요. 온도가 올라지면 두 상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 상태가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다시 온도를 낮추면 가역적으로 변해서 기액 경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압에서 견딜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유리창을 투명 유리창을 만들어 가지고 안을 들여다 보니까 인계점을 넘나들면서 기체, 액체, 초임계 상태가 막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학의 발전으로 고압에서 견디는 유리창을 만들면 과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안에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들이 우리가 안의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과학이 발전을 하면 또 공학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계에서는 그럼 초임계 상태가 존재할까요? 이렇게 고온 고압의 인계점을 넘는 것이 이것들을 한번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들어보면 우리 태양계에서도 태양은 온도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핵융합이 돼서 헬륨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소로 돼 있고 따라서 초임계 수소고요. 이게 반응이 일어나서 사실은 플라즈마가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금성 같은 경우에는 금성의 대기는 96.5%가 CO2입니다. 나머지 질소로 이루어져 있던데 이 온도 압력이 400도씨 막 95기압 이렇게 되니까 CO2의 인계점을 아주 충분히 넘고 있기 때문에 금성의 대기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목성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목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위층에는 기체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속에는 고체 수소가 있고요. 그 사이에 초임계 수소와 액체 수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체와 액체 수소 사이에 초임계 수소가 있는데 또 그 사이에 헬륨비가 내리고 이렇게 목성, 토성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초임계 수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렇게 자연계에 존재하고요. 지구에서는 마그마 근처에 만약에 물이 존재한다. 해양 해수면 깊이 마그마가 있다 그러면 그때 물이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고요. 마그마 근처니까 온도가 높아지죠. 그럴 경우에는 초임계 물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음번 장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깊은 바닷속에 마그마가 분출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심해 아주 깊은 바다의 열수공, 열이라는 건 뜨거운 물의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뭐가 분출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열수공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 지점은 만약에 2200m 이하의 깊은 바닷속이다 그러면 압력은 이미 인계점을 넘었고요. 왜냐하면 10m마다 1기압씩 늘어나니까 220기압이 됐고 물은 이 마그마에 의해서 가열되기 때문에 374도를 넘었기 때문에 온도 압력이 다 인계 온도, 인계 압력을 넘었기 때문에 초임계수가 됩니다. 초임계수는 유기물을 굉장히 잘 녹일 수 있고 또 화학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유기물이 많이 모여 있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기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명의 기원의 전 세계 국제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소사이어티 오브 오리진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국제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유력하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생명은 이렇게
초임계 상태가 있는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 생겼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도 압력 선도입니다. 이쪽이 압력이고 이쪽 압력이 높아지는 쪽이고 온도가 높아지는 쪽인데, 고체는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쪽인데, 여기서 보시면 분자들이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진동 운동을 하는 것이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력보다는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응집하고, 그래서 미세하게 자기 격자 구조에서 진동하는 정도의 운동을 하는 걸 고체라고 그래요. 이거 탄성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도가 조금 높여져서 멜팅이 돼가지고 서로 어깨 동무했던 것들이 좀 느슨하게 풀어지지만, 그래도 아직도 응집하고 있으면 확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확산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력보다는 응집력이 아직 세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를 우리가 액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더 온도를 올리거나 압력을 낮추면 기체가 되는데, 분자들이 회합하지 않아요. 각자 개별 분자들이 병진 운동, 자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을 하죠. 이때는 운동력이 굉장히 세고 응집력이 적어져서 분자들은 개별 행동을 하죠. 그런데 임계점 이상에서, 임계점 온도 이상에서 계속 압력을 높이면, 압력은 이제 응집력과 관련이 있는데, 계속 압력을 높이면 분자 운동은 굉장히 활발한데, 분자들끼리 개별 운동하던 것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여러 개가 뭉쳐서 다니는 분자 회합, 그러니까 몰레큘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영역을 응집력과 운동력이 굉장히 서로 비견할 만한 그런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나타납니다. 이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액체 이산화탄소와 기체 이산화탄소와도 명확하게 구별되는 그런 상이고요. 저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임계 유체를 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초임계 이산화탄소 위치에서 기체도 볼 수 있고 액체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초임계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를, 세상을 바라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보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서 항상 보아왔던 것들도 전혀 새로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현상들을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임계 유체는 기체와 같은 운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확산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확산 개수도 굉장히 크고, 표면 장력은 없고, 점도는 낮고 한 것들이 기체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분자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용해도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기체인데, 기체는 자기 분자들끼리도 뭉치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솔루트, 용지를 우리가 끄집어내 가지고 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체는 용해력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그 강의실에 산소랑 질소로 가득 차 있죠. 그게 용해력이 있어 가지고 참기름을 녹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참기름으로 막 녹여 있는데, 우리 매일 집에 가서 이 드라이 클리닝도 해야 되고 샴푸도 해야 되고 굉장히 귀찮게 될 겁니다. 귀찮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기는 그런 용해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매로 많이 활용하는 거는 액체인데, 액체는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용매도 자기네들끼리 어깨동무를 하면서 응집력이 있는데, 솔루트 분자들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면 그걸 용해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산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또는 실험실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매는 대부분 액체입니다. 그런데 초임계 유체는 기체처럼 행동을 하지만 분자들이 회합을 하면서 용지를 그렇게 끄집어 당길 수 있는, 여기 그림에, 동영상에 보면 그게 보이는데, 분자들이 회합하면서 용지를 끄집어내서 기체처럼 행동하지만 어떤 물질을 잘 녹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얘는 기체처럼 행동을 하는데 뭐를 녹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초임계 유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초임계 유체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데 서로 어떤 그런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인지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아, 초인계 유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다 특이한 물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면 과학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과학이 발전하면 그거를 어떻게 응용을 할까 해서 공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과학자들이 초인계 유체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물성을 측정을 하고 그 특성을 잘 이해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걸 어디에 사용할까? 용해도가 있는 CO2를 어디에 사용할까? 하고서 그런 크리티컬 싱킹,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를 해서 처음으로 과학에서 공학으로 발전한 게 이겁니다. 아, 초임계 CO2는 용해력이 있으니까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한번 추출해보자 하는 거고요.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기체처럼 굉장히 빨리 확산해서 여기 파고 들어가요. 그렇지만 기체는 아무리 여기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더라도 이 카페인을 녹일 수가 없는데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기체처럼 잘 파고 들어가고 카페인을 녹여서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액체 용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지만 액체는 잘 파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에 있는 카페인을 선택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카페인이라는 거는 철학자 괴테가 굉장히 커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1820년에 아주 친한 친구인 독일의 화학자 페르디난트 룽게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커피 마시는데 잠이 안 오지? 커피 속에 뭐가 있는지 네가 좀 밝혀봐라 그랬더니 룽게가 그거를 추출해내 가지고 커피 속에 카페인이 잠이 안 오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를 최초로 발견한 화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카페인을 하고 해서 카페인을 없애겠다고 하는 거는 1903년에 독일에 로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커피 무역상을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커피를 마시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로젤리우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커피 속에 심장에 나쁜 성분이 좀 있을 거다. 그리고 잠 안 오는 성분도 있을 거고 그게 다 카페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부친 사망 때문에 카페인을 좀 없는 커피를 만들어 보자고 처음으로 추출해냈는데 어떤 용매를 썼느냐? 액체 용매를 썼어요. 그때는 초임계라는 것들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쓴 용매가 벤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벤젠이 발암물질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두에서 벤젠으로 생두에다 담가놓으면 카페인이 나오고 그거를 로스팅하면 벤젠이 날아가서 사실은 크게 벤젠이 많이 남지 않는 로스트된 원두를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벤젠이 독성이 있고 발암물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좋은 용매를 찾다가 초임계 이산화탄소라는 것들을 알아내고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요.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용해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 용매를 써서 카페인을 추출해낼 수 있나요? 그랬더니 막스 프랑크에 있는 공학자들이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결국 1970 몇 년도 정도에 1970년도 초에 최초로 독일의 브레멘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커피에서 카페인을 추출하는 공장이 설립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벤젠을 쓰고 메칠렌 클로라이드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써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그러니까 카페인이 없는 커피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맛이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독성의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용해도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까? 그랬더니 독성 용매 벤젠을 한번 대체해 보자. 그러니까 기존에 벤젠을 써서 카페인을 제거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벤젠으로 카페인을 제거했다면 아무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추출했다 그러면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이 원두를 끄집어내면 기체로 다 날아가 버려요. 사실은 있어도
우리 몸속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용매로 사용한 다음에 다 기체로 날아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식품에서 어떤 것들을 추출해내면 굉장히 좋겠구나. 그게 바로 이제 과학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용해도가 있는 것들을 밝혀내고 그러면 그걸 어디다 쓸까 하는 것들이 이제 공학적인 응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최초의 과학에서 공학으로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응용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크리티컬 싱킹으로 해서 나온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쌍카라는 브랜드가 바로 디카페네이트 커피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커피는 브레멘 독일에서 최초로 상업화돼서 나온 디카페네이트 커피고요. 미국의 맥스웰 하우스 공장이 바로 이 공장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높이 직경이 한 1m 되고 높이가 20m 돼요. 여기 엔지니어가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커피 생두를 넣어놓고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초인계 상태로 불어넣어주면 카페인이 녹아져 나오고 커피 생두는 카페인이 없는 게 되죠. 그걸 이제 로스팅 해가지고 원두를 만들어서 갈고 브로잉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든 게 쌍카입니다. 쌍카는 불어인데 요게 없다는 뜻이고요. 싸니 카는 카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제 최초로 쌍카 커피를 만들고서 광고가 난 건데 쌍카 커피를 마시고 잠을 자자 하는 건데 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올까 하는 건데 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ATP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페이트가 3개가 붙어 있는 게 트리포스페이트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거기에 포스페이트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여기 떨어져 나갔죠. 끝에 있는 게. 그러면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가 되는데 요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할 때 이 에너지를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ATP가 ADP가 됐을 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ADP가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어가지고요. 너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너는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자야 돼. 너는 졸려. 이렇게 이제 신호를 주는 게 그 수용체인데 요 아데노신에 있는 요 분자랑 커피에 있는 요 분자 구조를 보면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요 아데노신 수용체에 카페인이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아직 너는 더 공부해야 돼. 너는 운동을 더 해도 돼. 하고서 이 카페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다만 임산부라든지 유소년이라든지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카페인을 너무 마시면 사실은 그러니까 의사가 주의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또는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려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크리티컬 싱킹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독성이 없는 초인계 이산화탄소 용매를 가지고 맥주에 아주 고급스러운 쓴맛을 추출해낼 수 없을까? 우리 맥주라는 게 뭐예요? 이 맥은 보리맥이고 술은 술주죠. 그러니까 보리로 만든 술입니다. 그러니까 요 메가를 효모 발효에 의해서 알코올을 생산하는 거고요. 맥주의 쓴맛은 여기서 나와요. 호프. 그래서 호프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건데 이 열매를 용매로 추출을 해가지고 끓이면 알파산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게 아이소푸몰론이라고 하는 것이 쓴맛이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맥주의 쓴맛은 호프에서 나오는데 기존에 이거를 추출했을 때에 염소의 용매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 몸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임계 이산화탄소 또는 액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추출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내가 몸에 나쁜 용매를 가지고서 만든 맥주를 먹는 것보다 독성이 없고 무해한 그런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추출한 맥주를 마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소비자의 기호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학적인 이슈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독성이 있는 염소의 용매로 추출했지? 그럼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걸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공장에서 지금은 호프 열매에서 이 쓴맛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또 있는데 여러분들 포도주는 시음을 해요. 시음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코크 냄새라든지 부패 냄새가 안 나면 오케이 돌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맥주 마실 때는 시음을 안 하는데 왜 포도주 마실 때는 시음을 하느냐? 그게 이제 바로 이 코크 마개에 들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코크 속에는 트리크로로 아니솔이라고 하는 이런 분자들이 들어있는데 아주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 들어있어도 어떤 코크 마개에는 좀 농도가 진하게 들어있으면 이게 오랫동안 그 포도주 병에다가 이렇게 있고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이것이 추출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코크 테인트라는 거 하는 코크에 부패된 코크의 냄새가 나는데 그때 이 민감한 사람들은 그걸 구별할 줄 안답니다. 그래서 시음을 한 다음에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고서 퇴짜를 놓는 포도주가 1년에 1조 원 이상 된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산업에서 사실은 퇴짜만 안 맞으면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왜 포도주를 시음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밝혀내서 코크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내면 아,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있었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분자를 추출해내면 우리가 퇴짜를 맞지 않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요런 공장들이 스페인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고급 포도주의 그러니까 코크 마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유가 정유 공장에 들어오면 상압탑이 있고 진공탑이 있고요. 진공 증류탑의 가장 바텀에서 나오는 게 진공 잔사유라는 게 있어요. 이 속에는 아스팔트도 들어있고 윤활유도 들어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연료로 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부가 가치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내서 이 KBR이라는 회사에서 초임계를 프로판으로 만들면 잘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윤활유를 추출해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아스팔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대한 공장이 전 세계에 29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즈 프로세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리지디움 오일이라는 게 요거 잔사유입니다. 슈퍼 크리티컬 익스트랙션. 리지디움 오일, 잔사유를 초임계 추출한 이러한 공정을 전 세계에서 29개의 공장, 커다란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내가 더 고부가 가치인 윤활유를 생산하고 아스팔트를 생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합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할 때 여러분들 뭐 스펀지나 또는 사이언스 이런 데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비닐을 벗긴 다음에 바깥에다가 지금 걸고 있다가 옷장에 넣으세요라고 하는 거는 드라이 클리닝하는 솔벤트가 유해하기 때문에 옷장에다 바로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유해한 솔벤트를 쓰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옷 속에 잘 파고 들어가고 그 속에 옷 속에 있는 기름때를 잘 끄집어낼 수 있으면 카페인처럼 이산화탄소를 쓰면 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게 초임계 이산화탄소 드라이 클리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옷에 붙어 있는 상표에 보시면 여기 CO2라고 써 있죠. 이거는 CO2로 드라이 클리닝을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에서 퍼크로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바람 의심 물질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이런 거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석유계 용제를 써가지고 하는데 그게 몸에 해로운 용제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산화탄소로 대체를 하면 무해하고 무독하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들이 조금 더 돈을 내서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죠. 흰개미 피해를 입지 않는 목재로 문화재를 보호했을까? 우리가 지금 여기 문화재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흰개미가 외래종인데 들어와 가지고 셀룰로즈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같은 걸 안 먹잖아요. 염소나 이런 건 종이를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데 사람은 셀룰로즈를 못 먹습니다. 근데 흰개미는 이 셀룰로즈가 먹이에요. 그러니까 목재 같은 것들을 갉아먹는데 우리나라 문화재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흰개미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흰개미 피해를 입지 않는 목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방부제를 침투시켜서
흰개미가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 덴마크의 슈퍼우드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공장을 지어가지고 목재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공장을 지어가지고 문화재를 이제 앞으로 복원한다든지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냈죠. 그게 이제 퍼스버런스라고 하는 건데 이 로버를 랜딩할 때에 화성의 대기를 이렇게 침투할 때 굉장히 뜨겁거든요. 한 130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쉴드가 이 안에 로버라는 게 이제 탐색선이죠. 그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앞에 장착을 했는데 이거를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제조한 에어로겔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가 뭐냐 그러면 이 고체입니다. 여기 불꽃이 있는데 위에 손을 대도 뜨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버에 1300, 이쪽에 1300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버가 고장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에어로겔을 장착을 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 로버도 마찬가지로 화성이 밤에는 마이너스 14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온에서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위에 반도체나 이런 쪽에 또는 모터나 이런 쪽에 저온 쪽에서도 단열을 시켜야 될 때도 이런 에어로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초인계 유체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인계점, 인계 온도, 인계 압력을 다 높이는 경우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어디에 응용되는 걸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제 연구실 초인계 유체 공정 연구실에서 연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는데 저희는 이게 인계 온도 압력인데 이산화탄소는 마일드해요. 근데 물은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서 이제 초인계 상태가 됩니다. 저희는 10개 이상의 초인계 유체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출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커피도 만들었고 참기름도 만들었고 또 파티클, 화약 나노 입자 또는 약물 나노 입자 또는 여러 가지 화학 공정, 폐수 처리, 그다음에 바이오 디젤을 만들거나 또는 인삼을 홍삼으로 만들거나 또는 중진류를 개질한다든지 조선왕조실록을 복원한다든지 하는 쪽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고압 용기가 있는데요. 고압 용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아스피린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스피린은 고체예요. 여기다가 이 고압 용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면 초임계 상태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아스피린을 잘 녹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체가 여기에 녹아가지고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녹은 아스피린이 여기 보여지는 이게 이제 이걸 용액이라고 부르죠. 여기 용질이고 초임계 CO2는 용매가 되는 거죠.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아스피린을 잘 녹이기 때문에 용액이 됐는데 요 밸브를 열어가지고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스피린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녹이면 어떻게 돼요? 아스피린이 요 안에 있는 아스피린이 석출돼 가지고 요 필터에 이렇게 걸쳐서 굉장히 빠르게 석출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미세화된 아스피린 고체가 여기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현미경 사진을 찍었더니 원래 아스피린 고체가 이렇게 컸었는데요. 한 200마이크론 정도 되는 것이 1마이크론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스피린으로 변했어요. 여기에 제가 용매를 썼나요? 이산화탄소에 초임계 상태로 만들었다가 기체로 뿜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용매를 하나도 안 썼으니까 이 미세화된 아스피린에는 잔존 용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커다란 아스피린이 이렇게 미세화된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요게 지금 한 400마이크론 정도 되는 상당 직경을 가지고 있는 아스피린이고 요거는 평균 직경이 3마이크론 정도 되는 아스피린인데 왜 그러면 이제 아스피린을 이렇게 미세화하는 거냐? 이게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아스피린이.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 아스피린이 들어와서 해열 작용이라든지 또는 혈관 순환 작용을 한다든지 또는 진통 작용을 할 때 물에 잘 녹아서 몸속에 들어와서 몸속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물에 잘 녹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표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표면적을 넓히면 용의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세화한 아스피린을 만들었어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서부터 이게 그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히포크라테스도 얘기했고 또 옛날 위인전 읽으니까 이순신이 묵과 시험 봤을 때 부러진 다리를 아스피린으로 이렇게 묶어서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영국의 스톤 목사라는 사람들도 얘가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해열적 효과도 있고 또 허준의 동의봉합 이런 데에서도 이게 이제 아스피린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어떤 효과가 그러니까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브루나나 루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살리신을 추출해 가지고 처음으로 살리신이 바로 그런 해열 작용을 하고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거를 가지고서 처음으로 1854년에 게하르트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아세틸살리시산을 인공 합성을 했고 독일의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바이엘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류마티스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스피린을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면 그게 이제 아스피린이 아니고 살리시산을 많이 복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위에 이제 위장 출혈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를 보고서 아버지 고통을 좀 없애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아세틱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산이죠. 초산이랑 이 살리식산이랑 반응시켜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아세틱의, 그러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는 게 아세트의 A자랑 버드나무의 학명인 스피라이아라고 하는 스피아,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든 거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부프로펜도 고압 용기에 넣은 다음에 이산화탄소에 용해를 하고 밸브를 열어서 뿜어주면 이렇게 이제 미세화가 되는데 이거는 60분 내에도 잘 안 녹아요. 근데 이렇게 미세화된 것들은 15분 내에 다 녹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화 시킬수록 우리 몸속에 잘 녹지 않는 약물들이 빨리 흡수돼서 진통 효과를 빨리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존의 약물의 한 30%가 물에 안 녹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약물을 훨씬 더 몸속에 흡수하고 작은 양을 투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이 개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국내에 모 제약회사에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약물을 이제 미세화한 공장이고요. 이 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한 것은 이제 초인계 참기름인데 참기름은 중동의 원산지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옛날에도 아디스아바바네. 그러니까 옛날에 중동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알리바바가 열려라 참깨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서도 참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열려라 참깨라는 게 그 옛날에 우리가 음성 인식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을 이미 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형이 들어가 가지고 보물이 탐나 가지고 보물을 많이 끄집어냈는데 들어가서는 열려라 참깨 패스워드를 잊어버려 가지고 열려라 들깨, 열려라 깨참 해서 못 나오는 패스워드도 또 잊어버리는 사건도 그때 재미난 그 일화가 있잖아요. 참기름을 우리가 볶아 가지고 이런 고압 용기에 넣은 다음에 액체 이산화탄소를 가압하고 가열해서 초인계 상태로 여기다 뿜어주면 초인계 이산화탄소는 용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깨 속에 들어있는 오일을 추출해내고 이 밸브를 열면 초인계 이산화탄소는 오일을 녹이지만
기체로 변해가지고 기체는 오일을 녹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참기름은 여기다 놔두고 기체는 다시 액화시켜서 액체가 되고 다시 액체는 가압하고 가열해서 초인계가 되면 여기 있는 참기름을 녹여서 다시 기체로 만들어주면 기름은 못 녹이니까 여기에 없고 그래서 모든 기름이 여기 녹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를 폐회로로 돌려서 우리가 참기름에 있는 참깨에 있는 참기름을 뽑아내는 공정을 이렇게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실험실 아주 조그만 장치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이로트 장치를 거쳐서 이렇게 큰 공장을 우리 충북의 음성군에다가 이걸 만들었어요. 2,500리터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초인계 추출 장치고 이것들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와서 다 구경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CJ제일제당에서 이렇게 이제 니그닌 참기름 해가지고 이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대한항공에서 비빔밥을 시킬 때 주는 요 파우치에 주는 참기름이 제가 만든 그러니까 초임계 참기름입니다. 그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참깨 속에 들어있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아주 싹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사몰, 세사미놀, 세사몰린, 토코페롤, 세사민 하는 건데 특히 이 세사민 같은 경우에는 간 보호, 숙취해소 이런 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니그난 참기름이라고 그러는 이거를 니그난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압착법에 의해서 뽑은 참기름에 비해서 니그난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생각한 니그난 참기름 해서 이제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온 거고요. 이게 볶은 참깨 초고압 저온 추출로 고소하고 향긋한 그리고 토코페롤, 세사몰 이런 기능성 물질이 다양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이용해서 미강의 지질 성분도 제거했다. 뭐 이제 이런 신문이 나왔고요. 그 미강이 뭘 했냐 그러면 초인계 현미를 만들었는데 벼 이삭에서 결을 벗겨내면 현미가 나옵니다. 그걸 다시 정미하면 이제 백미가 돼요. 우리가 먹는 밥살이죠. 그렇죠? 그런데 백미는 이렇게 색깔이 좋아가지고 모양은 좋은데 영양가는 하나도 없어요. 영양은 어디에 있냐면 요 미강층이랑 요 쌀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현미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들은 대부분이 백미인 거죠. 그 이유가 현미에 이 미강층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표면이 산화되고 그럼 산패된 기름을 먹게 되고 그건 굉장히 몸에 안 좋거든요. 또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미를 잘 먹을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크리티컬 싱킹을 한 건데 이런 겁니다. 기존에 현미를 도정을 해가지고 깎아내서 만든 게 백미예요. 현미는 표면이 기름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오리가 물에 젖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침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밥하기 전에 물을 불려야 되고 압력밥솥을 사용해야 되는데 또 산패가 되죠. 그런데 얘를 도정해주면 현미의 미강이 다 걷어내기 때문에 친수성 표면이 되고 불릴 필요가 없고 일반 밥솥에 되고 쌀룬이나 근데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영양가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에너지원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영양가는 어디로 갔느냐? 이쪽에 있는 거죠. 미강이랑 쌀룬. 그거를 그러면 이 밥하기 좋고 산패가 되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면 초인계 이산화탄소로 여기 있는 기름만 걷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쌀룬이 살아있고요. 현미에 들어있는 미강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일반 밥솥에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가 현미를 먹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초인계 이산화탄소 추출했더니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가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깨져요. 그래서 우리 방에 이제 학생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초인계 이산화탄소로 추출할 때 물을 넣어줘가지고 물이 빠지는 것만큼 다시 들어가게끔 해주면 수분이 이제 더 이상 이게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완전잎이 이제 모양이 그대로 있는 이제 현미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게 초인계 유기농 현미라고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요게 그냥 현미고요. 초인계 추출한 현미고 요거는 정부미고요. 정부미가 좀 쾌쾌한데 요거를 하얀 그러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 햇살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강지처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기 이제 한자로 써 있는데 옛날에 한자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것들인데 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화당이라고 써 있는데요. 가난하고 천할 때 새겼던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조강지처 이게 이제 후한 때 얘기인데요. 후한 때 이 광무제가 미망인 누이가 이 송홍을 흠모했어요. 그래서 광무제가 물어봐요, 송홍한테. 우리 호양공주가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 송홍한테 호양공주한테 다시 그러니까 호양공주를 데리고 살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송홍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강지처. 술찌개미와 쌀격가루를 먹으면서 가난을 함께 했던 아내를 내가 어떻게 집 밖으로 내칠 수가 있느냐. 거절을 한 거죠. 그때 나온 게 조강지처라는 말이 나왔고요. 실제로 술찌개미와 쌀격가루를 먹고 산 사람들은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이 이걸 먹고 살았는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간가루거든요. 그런데 이 미간가루가 바로 영양의 보고예요. 거기에 쌀룬이 들어있고 미강이 들어있고 모든 에너지는 여기 있고요. 영양소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미간가루를 제가 분석을 했더니 지방이 좀 많을 뿐이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굉장히 풍부한 것들이 미강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으니까 산패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로 지방을 추출하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초인계 추출을 해서 만든 게 탈지미강입니다. 이렇게 돼서 19%의 지방을 1%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 됐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다 같이 살아있는 식품 소재가 됐고요. 그래서 기능성 소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저장성이 좋고 이 기능성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고요. 감마 오리지널 같은 것들이 풍부한 그런 파우더가 돼서 다양한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크리티컬 싱킹을 한 게 젖은 책이랑 진흙은 왜 건조하면서 이렇게 망가질까 하는 건데 이런 크리티컬 싱킹을 하면서 여러분들 YTN 사이언스라든지 또는 KBS의 스폰지나 이런 데서 젖은 책을 원상태로 돌리는 방법 해가지고 냉장고 속에 넣어서 건조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건조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체 속에 있는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패스, 여기에 기체와 액체 라인을 통과시키는 건데 이렇게 통과했을 때 건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기체와 액체의 계면에서 표면 장력 때문에 이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젖은 책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식품하는 사람들은 얼린 다음에 승화시켜서 동결건조라는 거를 발명을 해서 식품 소재들이 원래 상태를 유지하면서 건조하는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느냐? 이렇게 돌아가자. 그게 이제 초인계 건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기체와 액체의 계면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 장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반도체의 미세 구조를 유지하면서 건조한다든지 하는 걸 쓸 수 있는데 조선왕조 실록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복원하는데 그러면 초인계 기술을 활용을 하자 하는 거고요. 조선왕조 실록 중에서 저희 서울대학교 내에 귀장각에 정족산 사고분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밀랍이 칠해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복원하는데 초인계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고요. 한지에다가 먹을 가지고서 글씨를 인쇄하거나 쓴 다음에 밀랍을 칠했어요. 밀랍이라는 게 꿀을 원심분리기에서 다 빼내고서 남은 즙이 났잖아요. 걔를 가지고 만든 게 밀랍이에요. 그러니까 밀랍은 벌의 즙의 구조죠. 꿀을 제한 이게 천연 왁스인데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밀랍 속에 자연적으로 지방산이 12% 정도 들어있어요. 그걸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책에 600년 동안 책이 보존하면서 밀랍이 칠해져 있는데 거기에 식초가 묻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책이 금방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방산이 식초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산가수분해라고 하는데 밀랍을 많이 칠한 거일수록 훨씬 더 많이 상했어요. 이게 이제 세종실록이고요. 세종실록 중에서도 밀랍을 처리 안 한 거는 온전히 보존이 돼 있고, 이게 이제 밀랍을 많이 칠한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이 훼손이 돼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이제 왜 열화하는지를 밝혀내는 게 과학 문제고요. 그 얘를 그럼 복원할 건가 하는 거는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복원할 건가 하는 게 공학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복원할 건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방산 때문에 애시드 하이드롤리시스, 산가수 분해가 일어나는 것들, 이게 이제 종이거든요. 종이에 있는 셀룰로즈 구조인데 가위가 이걸 자르는 것처럼 가수 분해를 하는 겁니다. 밀랍도 자르고 종이도 자르고, 그래서 분자량이 굉장히 적어졌는데 그런 걸 이제 열화가 됐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원할 때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해야 되고 녹색으로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복원 공정을 우리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랍을 초임계로 걷어내고 그 다음에 얘를 보강을 한 다음에 열화 밀랍이나 새로운 밀랍에서 거기에 있는 지방산을 빼낸 다음에 지방산이 없는 탈산 밀랍을 가지고서 다시 함침해서 원래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을 밀랍본으로 다시 복원하자 하는 이런 안을 내놨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연구가 거의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뉴스에도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MBC, 조선일보, 문화일보 이런 데서 이제 밀랍 제거술로 되살아난 조선왕조실록 해가지고 나온 거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보고서를 많이 냈고요. 요게 이제 올해 여름에는 이렇게 커다란 이제 초임계 설비가 이제 파이로트 플랜트가 들어와서 이게 가장 큰 조선왕조실록의 명조실록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게 밀랍을 걷어내고 다시 이제 복원하고 하는 그런 장치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인쇄 기록의 DNA가 이제 들어있는 중요한 기록 매체고, 조선시대 빅데이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정말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을 통해서 이거를 보존하려고 그러는 보존 정신이 들어있어요. 특히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에 있던 것들이 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유생 안이라든지 손옥록이라는 분이 내장산에 이걸 끌고 들어가서 밤새 서서 지켰다는 거거든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안이가 그거를 지킨 것들을 매일 일기를 써가지고 한 게서 이제 수식 상체 일기라는 기록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박사과정 학생이 이 연구를 하면서 그 박사과정 학생한테 너도 이거를 복원하는 거는 보존 정신에 들어간다 그래서 호를 수직이라고 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추출을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추출해서 상업적으로 또는 가장 많이 퍼퓰러하게 하는 것들이 커피인데요. 콜드브루 커피라고 하는 거는 낮은 온도의 물로 커피를 추출하는 게 콜드브루 커피고요. 이것을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을 할 때, 여기에 이제 투유 교수가 중국에 있는 교수인데 201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개똥 속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롱이라고 하는 이 옛날에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의사였는데, 이분이 동진대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주후 비급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중국에 있는 모든 약재는 탕제를 끓여가지고 그 탕제에 끓인 물을 즙을 내서 먹는데, 이 개똥쑥만은 끓이면 안 된다. 이거를 한 줌을 2대의 분량의 물에 담근 후에 그냥 찬물로 짜가지고 그것을 먹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아,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끓는 점이 낮은 상온에 가까운 용매를 사용을 해서 추출을 했더니 그때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는 것을 저도 영감에 얻고서 그걸 가지고서 연구를 했는데, 콜드브루의 장점은 낮은 온도에서 추출을 하면 높은 온도에서 추출을 했을 때에 효과가 없는 여러 가지 병들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험실에서 뭐 경희대의 한방과 교수님들이랑 오미자 씨 같은 거, 이것들도 고온에서 추출하면 약효가 별로 없는데 콜드 브루잉 해가지고 약효가 난다든지, 간에 좋은 엉겅퀴 추출물이라든지 프로폴리스, 히비스커스, 커피 이런 것들은 이제 콜드 브루잉을 했는데, 기존의 콜드 브루잉 하는 그 현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차가운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여기에 분쇄된 원두를 넣어놓고서 한 방울씩 하는데, 이게 12시간 동안 놔두면 1리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생산량이 낮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이거를 원하면 이렇게 이제 장비의 대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10개를 장착하면 하루에 10리터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화학공학도는 이렇게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장비의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스케일업이라고 그러는데, 요렇게 시작된 추출기를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면 하루에도 4,000리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제가 장원석 앵커 혹시 더치커피 제가 연구한 좋아하세요? 것들을 네, 좋아하긴 하는데 추출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YTN 보니까 사이언스에서 나온 성격 건데, 급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답답하게 더치커피가 느끼는 굉장히 느리게 네, 그렇죠. 추출되는 이 거를 더치커피는 한 방울 한 그러니까 방울씩 내려서 만들다 굉장히 보니 빠른 속도로 1리터의 추출해냈고 커피를 맛도 더 만드는데 좋아졌다 하는 12시간 그런 이상이 내용입니다. 걸리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를 1시간으로 단축할 잘 수 있는 들리시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농도도 더 진해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한 방울 떨어지는 게 유리병이 보이시죠? 커피로 채워집니다. 이른바 그리고 커피의 눈물이라고 원두를 불리는 지나서 더치커피입니다. 더치커피가 한 방울 한 방울씩 생성되는데, 잘 보존할 수가 있고 그 이게 맛이 이제 깔끔하고 풍부합니다. 오버나이트 그게 가장 큰 밤새 특징일 수가 있어요. 추출해서 1리터가 나오는 게 단점입니다. 12시간에서 오랫동안 15시간을 내려 추출하다 얻을 수 보니까 있는 사실은 양은 보통 1리터. 상할 수도 커피 있고요. 애호가들의 미생물에 입맛을 취약할 수도 사로잡았지만 있고, 또는 대중화되기 굉장히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이 이유입니다. 요구를 하는데 생산량이 이제 국내 제한되는 연구진이 건데, 더치커피의 그거를 생산 우리가 이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량 생산할 수 원두 있는 입자의 그런 크기와 기술을 모양을 개발을 한 바꾼 겁니다. 것이 핵심입니다. 곱게 갈린 원두 입자는 원형이라 서로 뭉치기 쉽고 물이 통과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크기는 100만 분의 1m 단위, 모양은 편편하거나 뾰족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과 닿는 면적을 넓혀 원두를 우린 물이 쉽게 빠져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에스프레소에 비해서 3배 이상 그 진한 커피를 단일 기존의 공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커피 무궁한 농도가 가장 진한 이 방법이 이탈리아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에스프레소고요. 그게 고체 농도가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는 먹으면 굉장히 쓰죠. 진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우유를 넣으면 라떼가 되잖아요. 이게 희석해서 먹는 건데, 저희가 개발한 방법으로는 거의 18%에서 20%까지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매일 아침에 이게 배달해 주는 커피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에도 나왔고 동아일보에도 나오고, 그 커피 생산 속도를 1000배 이상 높였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프리미엄 커피를 좀 더 만들어서 프리미엄 커피를 찾는 사람한테 주자고 해서 이제 제가 새로 창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분커피라는 걸 창업을 했는데, 분은 제 집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에티오피아에서는 분은 이제 커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네이버에 이제 분커피를 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팔 수 있는데, 여기 분커피 또는 분히비스커스 또는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고, 농도가 진해서요. 이게 이제 18%의 농도인데 200리터짜리 한 병을 주문하면 이 원액인데 요게 100리터 정도 되거든요.
먹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한 2개 정도가 되긴 하는데 요 100리터짜리 요 컵에 아메리카노가 한 1.2% 농도를 하는데 한 30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맛도 굉장히 이제 좋아졌다.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미래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을 할 때도 염료를 물에 녹인 다음에 하얀 염색 천을 넣어놓고서 하면 이제 염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물을 쓰죠? 이산화탄소도 염료를 녹이고 옷 속에 염료를 잘 파고 들어가게 해서 염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까 방부제를 나무 속에 넣는 거랑 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셔츠 하나를 염색하는데 40리터의 폐수가 발생을 하고요. 전 세계의 염색 폐수를 다 2년 동안 모으면 지중해를 채울 수 있습니다. 환경에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로 그러니까 이제 염색을 하게 되면 환경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염료도 50% 절약을 할 수 있고 전기값도 50%밖에 들지 않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산자부나 대구시에서 출연을 해서 국가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 대구에 있는 대주기계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열고 지금 염색된 염료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 참여해서 염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크리티컬 싱킹을 해볼까요? 우리가 말을 가지고서 동력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은 주전자에서 스팀이 나오는 거를 보고서 이게 동력원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 제임스 와트입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스팀을 가지고서 그 당시에 1차 산업혁명으로 동력을 이용하자 하는 게 스팀이잖아요. 그게 초비판이죠. 슈퍼크리티컬 싱킹이죠. 그런데 왜 발전용 터빈을 스팀으로만 돌릴까요?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돌리면 안 될까요? 이런 크리티컬 싱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팀으로만 계속 돌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위대한 발명이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발명은 우리를 또 가로막을 그 오랜 시간이 걸쳐 가지고 터빈을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건데 터빈을 돌리는 힘은 스팀의 물 분자가 터빈 날개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멘텀이 트랜스퍼되는 운동량이 트랜스퍼되는 거고 운동량은 여기에 2분의 1 MV 자승이고요. 여기에 M이라고 하는 것이 밀도가 스팀은 0.0002예요. 그런데 요렇게 해서 요 터빈 날개를 때리는 거는 요 자동차에 나비가 부딪히는 운동량이랑 비슷해요. 자동차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동차가 꿈쩍하는 거죠. 그런데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요 날개를 때렸을 때는 밀도가 0.2예요. 여기 한 1000배 크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이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이 사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사슴이 가서 자동차를 때리면 자동차가 막 휘청휘청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 전달이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니까 터빈이 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스팀을 돌려서 생산되는 전기량이 300메가와트짜리고요.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때리면 요만한 터빈을 가지고도 똑같이 300메가와트가 돼요.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슈퍼크리티컬 싱킹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이 기계 앞에서 요거를 찍었는데 이 사람들이 발명자인데 스팀으로 때렸을 때 300메가와트를 한 터빈이랑 3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때리면 요 정도면 그러니까 발전소가 이런 큰 지금 여기 강당 굉장히 큰데 이만한 터빈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니고 전봇대 위에다가 돌려도 똑같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초비판을 하려는 겁니다. 그게 슈퍼크리티컬 싱킹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정의할 수 없다. 배운다는 얘기는 지식 전달을 하는 거예요. 교수가 지식 전달을 하고 학생 듣기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려는 거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정의할 수 없고 생각하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문제를 창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이 문제 창조형 인재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새로운 세계가 일어난다. 초임계 유체를 이용을 해서 발전도 할 수 있고, 염색도 할 수 있고, 참기름도 만들 수 있고, 커피도 만들 수 있고, 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는 열쇠가 뭐냐? 그게 창업을 해도 되고, 연구도 해도 되고, 교육도 해도 되고, 그 열쇠가 뭐냐 하는 건데, 그 열쇠는 바로 초비판, 그러니까 크리티컬 싱킹을 하되 굉장히 큰 비판을 해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가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하나 열쇠를 받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이윤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질문으로 올라온 몇 가지 질문 중에 2가지 정도를 뽑아서 교수님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임계 유체가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유지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원두를 용해시킬 때 원두 자체가 녹아버리지는 않나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원두가 아니고 생두입니다, 사실은. 근데 똑같아요. 생두를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카페인을 추출해내는 건데,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 압력이 31도 74기압이에요. 그러니까 31도라는 온도로 원두를 녹일 수는 없어요. 용해력은 식품에는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수분, 그다음에 지질 이렇게 있는데, 수분은 볶아서 날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분자량이 굉장히 커서 이산화탄소에 용해되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질이 용해되고요. 그런데 그래서 참기름 속에 있는 기름만 녹아져 나오는 거고요. 원두에서는 물론 향도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시 우리가 그 노하우가 있는데 그 향을 다시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분자량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은 남기고 카페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녹일 수 있느냐?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원두나 생두는 그대로 형태도 유지되고, 그 다음에 녹일 수도 없고, 다만 분자량이 작은 것들이 추출돼서 나온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2번째 질문입니다. 액체도 일부 고체는 용해시킬 수 있는 반면에 용해시킬 수 없는 고체도 있는 것처럼 초임계 유체도 특별히 용해를 시킬 수 있는 물질과 없는 물질이 따로 있는지, 대표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체를 녹인다는 거는 뭐냐면, 고체는 고체 분자들끼리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체의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열을 많이 주면 이 고체들끼리 어깨동무를 하다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진동 운동이, 그러다가 이거를 어깨동무를 하나씩 놓는 거예요. 그러면 녹아져 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은 것들은 사실은 분자들끼리 어깨동무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녹는 거 말고 어떤 용매가 와서 고체의 어떤 한 분자를 내가 그러니까 용해시키겠다 하는 거는, 어깨동무하고 있는 고체들이 그거보다 더 강하게 솔벤트가 와서 그걸 띄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체 중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자량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녹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강하게, 그러니까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액체에서도 잘 안 녹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초인계 이산화탄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초인계 이산화탄소에서도 초인계 분자가 이제 분자 회합을 하면서 고체가 어깨 동무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겉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깨 동무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물질들을 잘 못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깨 동무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더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것들, 그 뭐 단백질이라든지 굉장히 분자량이 큰 고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못 녹여요. 그런데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어깨 동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초인계 이산화탄소도 모든 것들을 만능으로 다 녹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액체 용매와 초인계 용매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초인계 용매는 온도 압력을 조절하면 밀도가 조절이 돼요. 근데 이쪽 액체는 인컴프레시블, 그러니까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온도 압력에 의해서 밀도가 크게 변하지 않아서 이 밀도의 차이, 밀도가 변하면 변할수록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데, 초인계 이산화탄소는 기체처럼 거의 안 녹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도 압력을 높여서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잘 녹는 상태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온의 고압을 주면 꽤 많은 것들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녹인 거에다가 온도 압력을 점점 떨어뜨려서 용해도가 떨어지면 그게 석출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녹이고 석출시키고 녹이고 석출시키고 하는 것들을 반복시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출해내거나 또는 어떤 것들을 미세 입자를 만들거나 하는 방법들이고요. 그래서 액체가 가지고 있는 용해도랑 다르게 초인계 이산화탄소도 제한적으로 녹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온도 압력을 조절해서 밀도가 변화시키면 용해도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